상대방의 무례함에 당당히 맞서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자신을 깔보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쾌함을 넘어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상대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 중에 지속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겼는데 30분에서 1시간까지 늦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시험 전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40분을 기다린 후에야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어라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또한 함께 식사할 때면 항상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만 고집했습니다. 제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이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으니까 너도 다른 거 시키면 되라며 해산물 전문점으로 자주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참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나는 내가 소중한 친구이지만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 이후 그 친구는 약속 시간을 더 잘 지키려 노력했고 식당을 고를 때도 제 상황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 우리의 우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대학생 민지는 같은과 동기 수연으로부터 지속적인 무리한 요구를 경험했습니다. 수연은 항상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다음 주에 꼭 갚을게라며 소액을 빌려갔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상기시키면 수연은 미안. 완전히 잊고 있었어. 다음 주에 확실히 줄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금액도 점점 커졌고 한 번은 수연이 자신의 월세까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민지는 이미 이전에 빌려준 돈이 몇 차례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SNS에서 수연이 새 옷을 샀거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민지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면서 사치품을 구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험 기간마다 수연은 자신의 과제를 도와달라는 요청도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번만 도와줘. 정말 바빠서 그래 라고 했지만 매학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민지가 아르바이트로 바쁜 날에도 너는 이거 잘하잖아.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라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단호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과제를 대신해주는 일이 계속되면 우리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먼저 갚아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해 과제도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 해주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처음에 수연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내가 그렇게 인색할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민지가 이것은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민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도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지는 무리한 요구에 계속 응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서연은 같은 팀의 팀장 정 과장으로부터 지속적인 무례함을 경험했습니다. 정 과장은 팀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서연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있다고
미리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과장은 그건 미루고 우리 회의에 참석해. 팀 회의가 더 중요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연이 고객과의 약속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정 과장은 다른 팀원들 앞에서 회사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우리 팀에 필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점으로 정했습니다. 몇몇 팀원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정 과장은 사회생활은 적응하는 거야. 입맛도 바꿔가며 적응해야지라며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른 장소를 제안했을 때 내가 회식비를 내면 내가 정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연말팀 워크숍 계획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팀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등산 코스로 1박 2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 팀원이 무릎 부상으로 장거리 등산이 어렵다고 말했을 때도 그럼 산 아래에서 기다리면 돼라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연이 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는 너무 오지랖 넓게 굴지마.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결정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인사팀과의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 과장님의 리더십 스타일이 팀 분위기와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인사팀의 중재로 부서장이 개입하게 되었고 정 과장은 리더십 코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 과장은 팀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조금씩 변화를 보였고 팀 분위기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학생 준호는 취미로 인형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자신의 방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준호의 인형 컬렉션을 보고 남자가 인형을 모으다니 좀 이상한 취미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좀 유치하지 않아? 라며 동조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걸 모으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다. 그 돈으로 차라리 옷이나 사지라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허락 없이 인형을 만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도 뭐 어때? 그냥 장난감인데 라고 무신경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자신의 취미를 변명하려고 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비웃는 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취미와 관심사가 있잖아. 내가 너희 취미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화 이후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고 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친구는 사실 나도 남들이 이해 못하는 취미가 있어. 내 말이 맞아라고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일부 친구들은 준호의 인형 컬렉션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준호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타인의 무례한 평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친구들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례함에 계속 침묵하는 것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양의 속담처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깔보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데에는 여러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이나 지위에서 오는 우월감, 사회적 기술의 부족, 혹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례함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깊게 호흡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테지만 그 말은 저에게 무례하게 들립니다. 와 같이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표현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관계 중심적 가치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 흐르듯 살라는 말처럼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경우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예에 없는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자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우더른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경계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싫은 소리를 하면 미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경계 설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점진적 접근입니다. 처음부터 큰 경계를 설정하려 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늦게 오는 상황이라면 다음에는 15분 이상 늦으면 먼저 식사를 시작할게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 기술을 연습하세요.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어떻게 느낀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빌려갈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앞으로는 미리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역할극을 통해 경계 설정 대화를 미리 준비하세요. 한국 속담에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 연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넷째, 경계 설정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세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타인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지지 그룹이나 멘토를 찾아 경계 설정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세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적인 경험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대비하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한 직장인 여성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동료들의 사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업무 시간 외에도 일을 떠맡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먼저 가장 부담이 적은 동료에게 오늘은 개인 약속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연습해 말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료는 간단히 이해해 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점차 다른 상황에서도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계 설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동양의 지혜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세요.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존중하되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의 기반입니다. 한국 속담에 제 눈의 안경이 소중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과도한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원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실에서 민지는 항상 다른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구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일을 도왔고 결국 자신의 프로젝트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지도교수가 민지의 연구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자 그녀는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민지는 내가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지는 점차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제 연구에 집중해야 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들은 민지의 변화를 존중했고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더 신뢰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이라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맹자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나침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담긴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이 가득 차 있을 때만 다른 컵에 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현우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점차 자신의 건강과 가정생활이 희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칭을 받으면서 현우는 내가 지치면 팀원들에게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팀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직원들도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자기 존중이 결국 팀 전체의 존중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미소 지으면 거울 속 이미지도 미소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의 기준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존중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존중과 이해의 토대가 됩니다. 다섯째,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것이 무례함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면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처럼 판단 없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둘째, 자기 대화의 패턴을 바꾸세요. 우리는 하루에 약 6,000개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 자기 대화를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러한 자기 대화의 변화가 정서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감정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 중 경험한 감정과 그 원인,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동양의 선비들이 수양을 위해 일기를 썼던 것처럼 글쓰기는 자기 성찰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신체적 수련을 통해
정신적 인내력을 기르세요.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나 요가, 기공 같은 수련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특히 태극권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어 갈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다섯째, 스토아 철학의 통제 가능성 구분법을 실천해보세요.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습관은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가치 명확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가치를 적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세요.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영향받고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이 중요한 가치라면 무례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일곱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역경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권했던 이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회의 중에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준비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현대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노출됩니다. 주말 하루 또는 매일 저녁 2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연과 교감하거나 깊은 독서에 몰입하는 시간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아홉째, 감사 연습을 통해 긍정적 관점을 기르세요. 매일 밤 그날 감사한 1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부정적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줄여줍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감사일기 작성만으로도 행복감이 25% 증가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단단함은 혼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한국의 둘의 문화처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소모임이나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에서 내면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그는 상사의 지속적인 무례함으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과 감사일기 작성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산에 오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상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의 무례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지혜가 말하듯 옥돌도 갈고 닦아야 보석이 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수련은 무례함에 대처하는 일시적인 방법을 넘어 삶의 모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넷째,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바보와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경험으로 당신을 이길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진흙탕에 들어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긴다 해도 결국 당신은 진흙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정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회의 중 한 동료가 지속적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우도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지만 이는 오히려 회의 분위기만 악화시켰고 다른 팀원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멘토의 조언을 받은 정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그 동료가 또다시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정우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간단히 의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논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반응은 무례한 동료의 공격성을 줄였고 다른 팀원들은 정우의 전문성과 침착함에 더 큰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산소가 필요하듯
갈등도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산소가 있어야 계속됩니다. 그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은 자연히 꺼지게 됩니다. 한국 전통 무예인 태권도에서는 이기기 위해 때로는 물러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맞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우회하여 흐르듯 무례함을 만났을 때도 정면 대응보다 우회하는 전략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 무시를 선택한 사람들은 3개월 후 스트레스 수치가 42% 낮았고 업무 만족도는 27% 높았습니다. 반면 모든 상황에 대응하려 했던 그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했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싸움이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줄 아는 강함의 표현입니다. 마치 장기나 바둑에서 일부 돌을 포기함으로써 전체 게임을 이기는 전략과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김 씨는 선배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비하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려 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침착하게 일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비하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화 이후 선배의 태도가 점차 변화했고 결국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학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발표 중 교수의 무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교수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더 명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응한 후 자신의 논점을 더욱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교수와 다른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양에서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존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함에 친절로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무례함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실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